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성순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시리즈 47번째로 시진핑의 친위대 패션 여왕으로 불렸던 왕리샤의 속청 하편입니다. 시진핑 친위대 패션 여왕, 왕리샤 왕국을 만들었던 왕리샤, 내몽고 탄광 부패와 숨겨진 참혹한 비극 실상, 왕리샤의 몸통은 누구일까요? 왕리샤와 왕리샤의 첫 번째 배우인 서열삼위 전인대 상무위원 짜오러지 부하들을 숙청한 것은 시진핑일까요? 아니면 반 시진핑일까요? 주목되는 내용들인데요. 자, 이번 시간은 전편에 이어서 시진핑 친위대 시저진파의 역을 1년에 1억 위안 약 195억 원의 의상 구매를 하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패션 여왕 왕리샤의 전 내몽고 자치구 서열 2위인 부당서기이자 내몽고 자치구 정부 주석의 비리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루에 셀 수도 없이 옷을 갈아입고요. 이렇게 갈아입은 옷은 1년에 1억 위안, 195억 원이나 의상비로 쓴다는데 이게 정말 믿어집니까? 자, 시진핑 시대를 넘어서 아마도 중국 공산당 부패 역사상 가장 걸출한 기록을 남긴 패션 여왕 왕리샤의 내몽고 탄광 집단 부패, 정말 옷값만 가지고도 얼마나 엄청난 부패가 발생했었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도했던 것처럼 왕리샤는 8월 18일 중앙기율리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기율리는 22일 공식적으로 왕리샤의 낙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왕리샤가 조사를 받고 체포된 이유는 2023년 2월 내몽고의 아리산조치 지역에서 발생했던 석탄 탄광 붕괴 사고와 그 뒤처리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입니다. 이 내용도 2023년에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탄광 매몰 사고가 대형 사고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숙청이 두려워서 왕리샤 내몽고 당시 정부 주석은 사망자 숫자를 축소하고 그리고 또 축소해서 35명 사망으로 결국 발표하도록 그의 부하인 내몽고 정부 부주석이었던 창즈강에게 시켰습니다만 사망자 가족들의 항의와 여론에 빌려 결국 35명 사망해서 나중에 53명, 53명 사망으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매몰된 갱도에는 모두 최소 126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었고 사망자 명단에 들지 못한 사망자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필 서명으로 항의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중국의 신문고 제도인 상방제도를 이용하여 북경에까지 와서 이거를 어찌어찌해서 결국은 신고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방의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북경으로 와서 신고를 하면 이걸 상방제도라고 하는데 이를 중간에서 지방 관료들이 미리 보내거나 이를 쫓아와서 이들을 쫓아온 공안들에 의해서 저지되고 심지어는 상방 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을 대낮에 납치해서 지방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아예 입막음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망하는 거죠. 신기한 것이요. 이런 중공의 상방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뒷조사와 함께 필요할 때는 상대방의 숙청의 근거로 또 가지고 있다가 사용된다는 것이 이번 왕리샤 숙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제가 그 상방제도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20기 제5차 중앙순시조가 내몽고에 와서 감찰 중에 창즈강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결국 혼자 죄를 덮어쓰지 않으려고 정부 부주석인 창즈강이 왕리샤의 명령이었다고 진술할 것이 두려웠던 왕리샤는 올해 6월 달에 조사받는 그달에 자신의 배후인 서열 3위 짜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짜오러지가 결국 감찰 지역인 내몽고까지 시찰 명목으로 왔지만 이틀 동안 작업을 해봤지만 결국 실패를 했고요. 결국 왕리샤를 구하지 못하고 북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짜오러지와 왕리샤의 사이가 상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이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죠. 내몽고 지역은요, 자원이 풍부한 곳인데요. 특히 석탄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역이 넓고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중국의 전력은 갈수록
예전부터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갈수록 엄청나게 부족하죠. 따라서 댐과 저수지 수력발전소나 급증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지금까지도 어쨌든 가장 많은 전력 생산은 역시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중심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건국한 이래 2020년까지 중국의 특히 석탄 광산 사고는 당국에 축소된 2020년까지의 통계로만 봐도 26만여 건이 넘는 지경이라니까 이는 뭐 중공이 조고하는 세계 제1의 독보적인 사고율을 보일 뿐만 아니라 사고도 가장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공이 26만여 건이면 사실상 엄청 또 축소한 거니까 이건 또 몇 배는 되겠죠. 앞에서 언급한 사고가 났던 아라산 지역 광산과 같은 해 발생한 것만 1년에 무려 12건이나 발생했는데 매달 한 번의 사고율을 기록한 걸로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10명 이상 사망한 사고만 8월 21일 11명, 9월 24일 16, 11월 28일 11명, 12월 20일 12명 사망 등의 기록이 있지만 다 조작된 가짜 통계이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사상자와 더 많은 사고들이 있다는 거죠. 이미 중국에서는 광산 사고에 대해 정부 당국이 책임 회피를 엄청나게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중국의 특히 석탄 광산에서 많은 사고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대략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달리 말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재이자 비극이기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많은 광산들이요, 민간에게 사용권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 정부가 하질 않고, 따라서 민간 운영자들은 짧은 시간 내에 중공의 당직자와 정부의 관료에게 바친 뇌물 비용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이익도 회수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안전설비나 안전장치 등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부 관료들도요, 뇌물을 챙기기는 잘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안전관리나 감독도 하질 않고요.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안전생산 설비는 당연히 최악이고 최소로 운영되게 되죠. 셋째, 탄광 외부의 그 누구도 탄광을 검사하거나 광부들의 안전 문제를 조사하지 못하게 민간 운영자가 통제를 하고 정부는 뒷짐을 지고 모른 척합니다. 즉 광부들의 신변안전보호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지방 관료들은요, 지방에 할당된 GDP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생산을 오히려 독려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광산의 안전이나 광부들의 안전은 무시당하게 되고 관료들은 경제 성장을 빨리 해서 성적을 내서 빨리 다른 지역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안전사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관료들은 경제 성장 업적과 뇌물 수수를 위해서 안전관리 조건이 맞지 않는 중소규모의 탄광들도 허가증을 마구 내주고 임대 수익까지 챙기면서 뇌물도 덩달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열악한 환경의 광산들조차도 채광을 하면서 사고는 더욱 발생하죠. 탄광 주민들은 이런 증언을 내놓습니다. 이는 중국 탄광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건데요. 이것도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료가 민간 사업자에게 사용권을 임대하고 임대료와 뇌물을 챙기면 민간 사업자들은 빨리 한몫 챙기고 광산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다고 하는데요. 이때 현지에서 노련한 탄광광부들은 다 쫓아내고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그 갱도 내부를 잘 아니까 위험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해서 노련한 탄광광부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외지에서 온 농민공들만 신규 채용해서 이들을 탄광 사지로 내몬다고 하는 거죠. 농민공들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새로 왔으니까 경험도 없고 돈벌이를 위해서 탄광에 들어가서 맹렬히 석탄을 캐다가 갱도가 무너지면서 결국 억울하게 사망하게 되는 거죠. 둘째, 일단 탄광이 무너지면 무조건 매몰된 사람을 대폭 축소하고 사망자도 축소해서 발표할 뿐더러 생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구조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발표한 숫자와 딱 맞는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인간이 할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강제의 매몰 사망한 사람들은 숫자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셋째, 외지에서 온 농민공 광부들은요, 현재 아는 인맥이 없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정부에서 이들을 위해서 하소연을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을 떠나는 것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좀 더 받고는 그냥 마는 거죠. 가버리는 거죠. 넷째,
설사 좀 용기를 내서 여러 사람들이 정부에 항의를 해서 책임자가 문책을 받기도 하긴 하는데요. 문제는 문책을 받은 관료는 잠시 직무정지와 같은 아주 간단한 가벼운 처벌을 받은 뒤에 다른 부서로 좌천이 아니라 수평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혀 다른 지역으로 아예 가서 무탈하게 계속 관료직을 어쨌든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허탈한 얘기죠. 다섯째, 관료와 민간 사업자의 커넥션에 민간 사업자는 다시 이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역 깡패들과 결탁해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지역 깡패들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광부들을 처리하는데요. 정부 관료들도 마찬가지로 뇌물을 받는 깡패들을 비호하거나 모른 채 한다는 거죠. 이건 공공연한 살인경제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왕리샤 역시 대형 탄광 매물 사고에서 126명이나 매몰된 갱도 안에 생존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망자를 축소하는 등으로 인명구제보다는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가 오히려 사망자를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점점 커지면서 중앙기율위에 이 사건을 기화로 결국 왕리샤는 체포당한 거죠. 그러나 왕리샤의 실제 숙청 이유는 뭘까요? 이건 역시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왕리샤는요, 시진핑과 짜오로지의 갈등에서 시작된 불협화음 또는 시진핑 파벌 내부에서의 권력 경쟁 구도에서 발생한 내부 파벌 싸움에서 밀린 짜오로지로 인한 희생양 찾기에 걸려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짜오로지가 내부 파벌 싸움에서 이기고 있었다면 왕리샤가 이런 정도의 문제로 숙청될 리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중공의 고위층은 물론이고 이미 하급 관료나 당직자들 중에서도 비리가 없는 자들이 없고 대부분의 비리들이 대동소이하다 보니 누가 누구를 처벌하고 말고 할 여지가 사실상 없죠. 이게 크고 작은 비리가 너무도 개인마다 수두룩한데 누가 누굴 조사하고 누가 누굴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정치적 갈등, 패배자들이 희생양이 되는 거죠. 서열 3위 자오로지와 서열 1위 시진핑과 각별한 사이였던 스캔들의 여왕, 패션 여왕, 왕리샤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도 권력투쟁 앞에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다 세옹지마나 자업자득 같은 거죠. 1년에 1억 위안 195억의 의상비를 지출하던 패션 여왕 왕리샤, 스캔들의 여왕 왕리샤를 통해서 우리는 중공이 지배하는 중국에서 광산, 특히 석탄광산의 비리와 비참한 참혹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8월 28일 밤 8시에 상편과 하편을 합쳐서, 즉 오늘 밤 8시에 상편과 하편을 합쳐서 생방송으로 못다한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